안녕하세요. 책책책. 오늘은 대단한 저작이라 불릴 만한 조던 B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서 상당히 망설여졌습니다. 과연 이렇게 대단한 작품을 내가 소개하는 데 있어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며 내 작업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요. 책 리뷰라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책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5에서 10분 정도 되는 시간에 언급을 해드리면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은 짧은 영상만 보고 책을 마치 다 읽으신 것 같은 생각에 단순히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단순 요약으로 다루기에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넓은 스펙트럼의 지식과 정보의 깊이를 표현할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와 왜 위대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법칙에 대한 상세함은 어차피 책에 나와 있는 것이니 직접 읽어보시면 되는 것이고, 책에 대한 제 생각을 들려드리는 것이 이 책을 읽어봐야지 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먼저 이 책은 도대체 왜 읽기가 쉽지 않고 어렵게 느껴지는가입니다. 저를 포함한 일반 독자는 이 책의 제목만 보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이게 베스트셀러야? 그래, 그 법칙이 도대체 뭔데? 첫 번째,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두 번째,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뭐야, 뭐 별 대단한 법칙같이 들리지도 않는데? 그거 뻔한 내용 아니야? 맞습니다. 처음에 이 책이 12가지 법칙의 제목만 봐가지고는 지극히 일반적인, 누구나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수준의 대전제여서 그래서 이게 뭐 어쨌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법칙인데 내용은 왜 500쪽이 넘는 걸까 하는 생각 역시 함께 떠오르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손에 쥐게 된 계기는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추천사의 제일 첫머리에 제가 존경하는 작가인 말콤 글래드웰의 추천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말콤이 추천한 책이라면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거야. 그래, 읽어보자. 그리고 그렇게 읽기 시작하면서 책장을 미친 듯이 심취해서 넘기기도 하고, 때론 잘 안 넘어갈 때도 있어 괴로워하면서 저자와 나의 지적 수준의 차이를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유발 하라리의 저작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을 읽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이유는 명료합니다. 바로 넓은 스펙트럼의 배경 지식 부족과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던 수준의 지적 깊이에서 오는 낯설음 때문입니다. 저자는 진화론, 신경과학, 카를 융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니체와 도스토옙스키, 솔제니친과 같은 러시아 문학과 서구 문명의 근본이 담긴 성경을 바탕으로 12가지 법칙에 대한 독자의 깊은 이해를 위해 차분한 설명을 시도합니다. 특히 이 책에 거부감을 느끼신다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책이 기독교적 색채를 띄어서라고 하시던데,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라기보다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의지하며 내용을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야말로 서구 문명의 기본 토대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기에 저자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감에 있어 성경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자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아주 잘 직조할 줄 아는 직조공처럼 엮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12가지 법칙을 독자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게 설명해냅니다. 그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에 대한 스트레스와 오랜만에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사용한 것처럼 뻐근해지는 두뇌의 머리 아픔은 이 책을 아끼는 독자의 덤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책은 도대체 왜 위대하게 느껴지는가입니다. 책의 뒷표지에 하워드 블룸의 추천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추천사도 이 책의 매력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우선 첫 20페이지를 읽어보라. 숨막힐 정도로 멋진 글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첫 20페이지에 해당하는 제1법칙에 대해서 저자가 어떻게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 나간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바로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입니다. 이것을 읽고 일반 독자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매사에 뭐 당당해지라는 이야기인가? 저자는 정말 생뚱맞게 느껴지지만 바닷가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닷가재는 인간과 비슷하게 더 안전한 보금자리를 위한 경쟁을 하며, 좋은 장소로 갖기 위한 경쟁은 곧 서로 간의 충돌을 야기합니다. 이 충돌에 대해 설명하면서 수만 년 동안 바닷가재들에게도 승자와 패자가 있어 왔으며, 싸움에서 패배한 바닷가재와 승리한 바닷가재 사이의 신경화학 작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패배한 바닷가재는 세로토닌 수치가 낮고 후줄근하고 무기력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데 반해 승리한 바닷가재는 자신감 넘치고 으스대며 걷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패로 나뉜 바닷가재들은, 다시 말해 자신감에 넘친 승자는 또 다른 전투에서 다시 승자가 될 확률이 높고, 위축된 패자는 또다시 지게 될 확률이 높아 불평등이 발생하며 이것은 인간사회에서의 승자 독식과 유사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전투를 하는 수컷 바닷가재에게는 매력적인 암컷 바닷가재와의 번식의 기회도 주어지며, 승자 바닷가재들 사이에서도 반복된 전투를 통해 서열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정말 인간 사회와 좀 비슷하죠. 이제는 자연 본연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진화는 보수적이다라는 생물학계의 진리를 바탕으로 생명체의 DNA 안에 있는 서열 구조가 자연 선택과 환경 적응을 통해서 뇌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으로 박혀 있는 것이며, 이것은 바닥까지도 인간도 마찬가지라 설명합니다. 앞서 바닥까지를 사례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던 부분을 끌고 와서 다시 인간의 영역과 접목시킵니다. 사람의 뇌에도 아득히 먼 옛날부터 서열을 두고 쌓아온 인류의 DNA가 있음을 강조하며, 서열 구조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의 영속적인 특성에 가깝다고 설명을 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이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시죠? 맞습니다. 우리는 바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법칙은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입니다. 다시 집중해 볼게요. 저자는 패배나 실패를 경험한 인간이 서열 싸움에서 진 바닥까지와 비슷하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신경화학 작용에서도 역시나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뇌에는 생각과 감정이 감지하지 못하는 아주 깊숙한 곳에 지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는 원시적인 지위 계산기가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더 나은 위치에 올라가려 하고,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패배감에 움츠려든다는 것이죠. 이러한 뇌의 지위 계산기는 인간을 더 높은 곳으로, 나은 곳으로 방향을 잡게끔 하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인간은 수면과 식사가 불규칙할 때 계산기에 오류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인간의 몸이란 무수히 많은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준비된 오케스트라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기에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일상 활동을 통해 자동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예로 들면, 식사와 수면이 일정한 아이는 즐겁고 신나게 행동하지만 수면과 식사가 불규칙한 아이는 짜증내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어른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좋은 습관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쩌면 보잘것없고 변변치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남은 인생을 계속 그렇게 살 필요는 없으며, 나쁜 자세와 습관을 현재 가지고 있더라도 상황은 당신의 뇌 속에 있는 서열 계산기의 생각대로만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상황이 끊임없이 바뀌듯 당신도 변할 수 있으며, 이것은 바로 이 책의 첫 번째 법칙이었던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는 행위를 통해 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싸움에서 진 바닥까지처럼 축 늘어진 자세로 다니면,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뇌 속의 서열 계산기를 통해 당신을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 생각을 할 것이며, 축 늘어져 다니는 자신 또한 뇌에서 나오는 세로토닌 양의 감소로 불안과 슬픔이 커지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 나쁜 습관이 생겨나고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 사람은 자신감과 용기를 찾고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3억 5천만 년 동안 이어져 온 승리한 바닥까지의 경우처럼 말이죠. 자, 어떠십니까? 비범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저자는 독자로 하여금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바닥까지의 이야기와 신경화학적인 부분, 그리고 서열구조의 인식이라는 사회심리학적 부분을 넘나들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일반적인 명제를 대단히 일반적이지 않은 소재로 설명하죠.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위대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누가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 어떤 자기계발서에서 바닥까지와 서열구조 이야기를 할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자는 정말 박학다식해서 다양한 지식을 넘나들며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나, 독자의 배경 지식은 그보다 부족할 것임이 분명하기에 책을 읽어나가며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다간 순간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당 법칙의 주제와 저자의 논리 전개 방향을 점검하면서 문장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절대 쉬운 책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살짝 머리가 아프셨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책은 꽤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였고 현재까지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최근에 비슷한 느낌을 주는 저작으로는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는 책이 있으나, 그 책은 현 시점의 정치와 시사적인 이슈에 대한 접목이 많아 오히려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보다는 굳이 비교하자면 더 트렌디하고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책이요. 하지만 법칙이라 표현한 것처럼 이 책은 인간의 삶에 있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유발 하라리의 저작보다 개인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줄 평 말씀드립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에 대한 비범한 논리 전개를 통해 독자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지만 왜 저자가 그토록 탁월한지에 대한 공감과 가히 고전이 될 법한 인생론을 다룬 책.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빡!